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왕건 센터장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망국기가 폴록이는데요. 사실은 내일 우리 최종 합격생들 축하 모임 겸 네트워킹 데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제 최후의 관문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래서 레벨 3 설명회 오셨는데, 이번 레벨 3 시험은 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월드와이드 합격률이 49%였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50%를 넘었던 데 비해서 약간 패스 레이트가 낮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한국 응시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200명이 넘었다가 올해 한 180명 정도 최종적으로 한국 응시생이 합격한 걸로 나타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희 교육센터는 전체 한국 응시생 중에서 약 30% 가까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생들은 저희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가지고 약 한 40% 이상 합격률을 지금 내고 있다. 많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 자리에서 한 8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여기 건물 돌아서 가면 포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9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또 2차 합격한 축하 모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또 나눌 수 있는 얘기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레벨 2 시험 합격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왕에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레벨 2의 합격률은 어땠나, 그리고 한국에서 CFA 시험의 응시, 합격, 현황은 어떤가 하는 것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사실은 CFA 인스티튜트에서 공식적으로 이 로컬별로, 컨트리별로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통계도 내고 CFA 인스티튜트와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요. 일단 이제 레벨 1의 경우에는 2013년 시험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월드와이드 합격률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38%, 43%.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3가 이제 49% 이렇게 있고요. 한국의 응시생은 물론 레벨 1은 12월 시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6월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880명 정도가 응시한 것 같습니다. 1692명이었고요. 레벨 3는 888명 정도. 합격한 사람은 429명. 레벨 2는 얼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 자, 레벨 3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80명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쭉 통계를 내보면 한국은 이제 레벨 1이 6월, 12월이 있으니까 해마다 한 400명 정도, 6월에서 400명, 12월에서 400명, 그래서 한 800명 정도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 시험에서 한 400명 내에서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800명에서 절반이죠. 그리고 그 400명 합격생 중에서 레벨 3가 한 200명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50%니까 50% 맞나요? 아니죠. 커런틀리 그런 거예요. 해마다 비슷하게 그렇게 레벨 1은 한 800명 배출하고 레벨 2는 400명 배출하고 레벨 3는 200명 배출하는데 뭐가 있어요?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응시하고 합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한국의 최종 합격률은 이상하게 레벨 1, 2, 3가 다 비슷하게 30%를 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currently 50% 같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합쳐 보면 반, 25%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레벨 2로 합격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CFA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10% 안에 속하는 이제 그런 성취를 하신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실은 레벨 3가 888명이 응시했는데 180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700명은 올해 불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혹시 저희 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 내년에 이 한국이 펄럭이는 데에서 우리가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자, CFA 레벨 3 시험이 레벨 2하고 다른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1차 시험은 2차 레벨 2 시험은 이 뎁스가 깊어지는 거죠. 그죠? 어쩌면 수직적으로 똑같은 과목이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2배 이상 어려워지면서 시험 형식은 아이템 셋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뭔가 정말 그 어떤 CFA라고 하는 시험을 진짜 시험을 치른다 하는 느낌을 이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CFA 시험이 Asset Valuation 그리고 이제 Portfolio Management 쪽에 스킬을 우리가 이제 제너럴한 스킬을 익히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관문을 이제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때 비해서 뎁스가 깊어지는 전 과목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이제 했는데 레벨 3는 뭘까 하면 레벨 3는 이제 이런 식의 깊이보다는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3차 시험은 통합적 부분이에요. 인테그레이트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포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레벨 3는 한마디로 포폴리오 매니지먼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폴리오 매니지먼트 이 단어에서 하나는 포폴리오 마인드고 매니지먼트는 무슨 마인드죠? 이 프로세스 마인드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CFA 프로그램에서 다른 어느 학문적인 그런 과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이 실무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가장 큰 게 이제 윤리적인 접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모델을 제공한 부분하고 또 바로 이와 같이 포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프로세스 마인드를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형성해서 그것을 이제 소위 body of knowledge에 담아서 테스트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이 레벨 3는 이 포폴리오 마인드 매니지먼트에서 이 프로세스 마인드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에서 여러분들 포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프로세스는 플래닝 그 다음에 뭡니까? execution 피드백이잖아요. 한국의 자산운용이 위기에 처해 있고 증권회사들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게 뭔가요? 이 프로세스 마인드가 구현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마인드는 플래닝의 맨 앞에 뭐가 있나요? IPS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본시장에서 고객의 자산을 그쵸? 투자 목적, 리스크 톨러런스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컨시스턴트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톨러런스와 관계없이 갑자기 웨스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닝, 엑스큐션, 피드백이 어느 하나도 이렇게 그 빠짐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세스가 유지가 됐을 때
사실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하는 부분 쪽이 뭔가 지금 이 삐그덕거리면서 이 실현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아마도 그래서 레벨 3 프로그램은 어쩌면 한국의 자사운영, 뭐 글로벌 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신뢰를 얻기 위한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레벨 3 프로그램의 교과목에 근본이 되는 정신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레벨 3의 교과목이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냥 적어 보면 그냥 쉽게 여기서부터 볼까요? IPS, Investment Follow Statement인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Individual, Private Wealth Management와 Institutional. 이 IPS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2차에서 쭉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고객의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의 목적을 리스크 톨러런스와 리턴의 목적, 제약 조건에서 문서화시키는, 그렇죠. 그걸 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에세이 타입으로 중식 과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IPS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무슨 뭐 정해진 공식처럼 딱딱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행태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고객의 투자 목적을, 특히 리스크 톨러런스 중에서도 willingness, 위험에 견디는 ability에 더해서 willingness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리얼리스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의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 쪽으로 이 behavioral finance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완전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하잖아요. 그죠?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다 편안하고 컴포터블하게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부분 쪽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그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behavioral finance가 첫 번째 과목이죠. 그 다음에 IPS가 있는 거고요. 그 투자 목적이 짜여지면 사실은 요거의 플래닝의 마지막 단계는 전략적인 strategic asset allocation으로 플래닝 과정이 마무리돼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하기 전에 요 부분이 파악되면 요거는 인베스터를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투자의 목적이 파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결합시키는 투자의 기회를 봐야 돼요. 투자의 기회를 살펴보는 일들이 바로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인데 그것의 교과목이 이코노믹스인 거예요. 그리고 asset allocation. 그 하나하나가 다 레벨 3 교과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게 되면 execu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rading, execution 부분 쪽이 한 교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자산 운용에서 execution은 운영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어떻게 액티브와 패시브 이 사이에 enhanced indexing, 그렇죠? semi active 혹은 semi passive라고 하는 enhanced indexing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전부 다 뭐를 액티브 에코리 매니지먼트, 세마이 액티브 에코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패시브 에코리 매니지먼트, 에코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 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뭐가 있을까요? 디리버티브스. 뭐 자산 운용의 하나의 그 목표 자산으로서 디리버티브스가 있을 것이고 또 위험 관리의 수단으로 또 디리버티브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용 전략으로서 디리버티브스가 이렇게 돼요. 보다 이제 디리버티브스는 그냥 결합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플래닝 엑스큐션에서 이 과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공부했지만
아까 통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통합적인 부분에서 운용적인, 통합적인 툴로 이걸 쳐다보는 부분 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때 레벨 2에서 이런 에코리, 픽스드 인컴, 디리버티브스,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 쪽을 특히나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해요? 예, 2차를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뭐 내가 리서치, 그죠? 회계사. 그래서 이런 부분 쪽, 그러니까 파생상품의 이런 쪽을 조금 내가 좀 잘 정리하지 않아도 픽스드 인컴 그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점수가 좋고 그래서 몇 과목 포기한 상태에서 했다. 레벨 3는 통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에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1차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뭐 한 달 공부했고 2차는 이러이러한 때문에 2달 공부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3차의 경우에 뭔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이 3차 때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통합이니까 놔주지 않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피드백은 뭔가요? 피드백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운용이 설계되고 시작이 돼서 쭉 가게 되면 목표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리밸런싱 이 있어요. 성과,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성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어떻게 또 제시할 것이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레벨 1에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만 공부했던 것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있게 됩니다. 그게 깁스입니다. 이게 무슨 과목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뭘까요? 에틱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벨 3의 그 시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1, 2차 때 똑같은 과목이었고요. 근데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레벨 3에서 테스트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이제 Corporate Finance, 소위 툴에 해당되는 Quantitative Method도 이제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Economics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시, 거시, 환율 이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레벨 3에서 얘기하는 Economics는 그야말로 탑다운에 의해서 Economics라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기회에 있어서 Fixed Income, 그 다음에 Equity, 각각 그 이 Asset Classes의 말하자면 기대 수익, 리턴과 리스크를 이렇게 쭉 우리가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투자의 그 기회선을 그린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로서 그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이코노믹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런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 엑스큐션 파트에서 각각의 에셋 클래스의 운영 전략 쪽에서 범위를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펼쳤을 때 다 하나하나의 커런시 이슈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통합되는 쪽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문제에서 상당히 플렉서블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의외로 우리가 1차, 2차 때 공부했던 그런 개념들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PS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Private Wealth Management Institutional인데, 인스티튜셔널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기관 투자가가 이제 펜션 펀드, 특히 이제 Defined Benefit, DB 펜션 펀드잖아요. 그럼 DB 펜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레벨 2에서 여러분들이 그 IFRA 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들. 그래서 이 Project Benefit Obligation 할 때의 할인율과 부채의 크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에 딱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부채의 크기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레벨 3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3차 때 다 마무리하고 통합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험의 형식에서는 오전에 에세이 타입과 오후에 RM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시간, 3시간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에세이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챌린저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목이
어떠한 과목이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고 어떠한 과목이 아이템 셋으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떻게 돼요? 예단해서 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과목도 픽스드 인컴도 에코티도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들도 다 에세이 타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또 프라이빗 웨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아이템셋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변함이 없이 그거는 안 바뀌는 거, 정책적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이 에틱스는 얘는 이제 객관식이에요. 얘는 아이템셋이에요. 주관식으로 안 나오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템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에세이죠. 이 비헤비어 파이낸스와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일부의 어떤 그런 주제가 이 안에서 하나 한 꼭지 뽑아내 가지고 아이템셋으로 구성할지언정 변함없이 에세이 타입의 중심적인 주제로 이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에세이냐 아이템이냐 하는 것을 쉽사리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출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레벨 2까지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근데 뭐 올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픽스드 인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좀 높아졌는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4년도 커리큘럼 변화를 레벨 3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는 레벨 3의 경우에 작년 2013년도에도 그렇고요. 2014년도에도 그랬고, 어떤 변화냐면 리딩의 숫자가, 리딩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레벨 2, 레벨 1에서 리딩이 있었잖아요. 리딩 1서부터 리딩 몇 가지 쫙 있는데 그 리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많은 리딩이 줄어들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올해 또 8개의 리딩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촐해졌어요. 뭘 시사합니까? 레벨 3도 이제 레벨 2처럼 커리큘럼 북에 있는 구석구석을 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필요하고 하는 것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기존에 물론 새로 추가된 리딩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리딩의 수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아주 단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북을 온전히 마스터하고 구석구석을 이해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제로 등장하고 그런 이제 변화를 예고하는데, 일단은 제가 뭐 쭉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이 시험의 경험을 가진 분이 또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또 이렇게 그 입장에 있기를 가장 바랄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CFA 레벨 3 합격생입니다. 우리 정연호 군, 인사 드리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호 군은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면 서강대를 나와서 또 ROTC를 하면서 군대 가서 이제 2차, 3차 하는, 지금은 이제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에 이제 RA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경험담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죠. 우선 이 자리까지 2차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자면 센터님께서 물론 해주셨지만 상반기까지 군인이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제 중위로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때 제대를 하고 7월부터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현재 제약, 호텔 레저, 그리고 음식료 이렇게 3개 섹터 서포트를 지금 RA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2번을 봤고요. 2010년에 1차를 시작해서 2011년에 2차를 합격하고 2012년에 바로 3차를 했으나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고 올해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시험을 보게 되면은 밴드란 게 나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밴드가 10이라고 하면은
떨어진 사람 중에서 상위 10% 그리고 밴드 9라고 하면은 떨어진 사람 중에 상위 20%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떨어질 때 밴드 7이 나왔고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래서 그 밴드 7 그 별표 찍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에코티 뭐 50% 이하 별표 이런 식으로 별표 찍힌 수험표를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좀 붙여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대장실 제가 근무했던 중대장실 책상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BOQ라고 하는 장교 숙소에서 살았으니까 이 장교 숙소가 2층 침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층 침대, 2층 침대 되겠으면 제가 2층 침대를 썼었는데 그럼 천장이랑 바로 가깝잖아요. 천장에다가 이렇게 성적표를 붙여놓고 제가 못 본 과목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서 이렇게 혹시라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누우면은 이게 성적표가 보이는 거예요. 너 작년에 이 성적 받고 잠이 오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명할 수 없죠. 시간 부족입니다. 공부를 부족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시간 부족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게을렀던 그런 것이고, 개인적인 환경으로는 제가 첫 시험 봤을 때는 소위 신분으로 좀, 그러니까 회사로 치자면 굉장히 좀 막내 신분이었고, 그 다음 1년에서는 중2로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공부했던 짬이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 실패입니다. 댄 선생님께서 아까 여기 지워주셨지만 설명을 하셨지만 레벨 1, 2에서는 개별의 개념이었지만 레벨 3에서는 통합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림 자체가 정말로 지금 생각했을 때는 참 중요한 그림인데 저는 이것을 처음 시험을 봤을 때 무슨 그림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지금 교과 과정을 아직 공부하지 못한 입장에서 이것을 100% 이해하기에는 사실 힘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설명회를 왔을 때 이 그림을 보니까 내가 이걸 보고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따로 필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이제 교육센터에서 한 장으로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된 그 각 과목과 과목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한 장의 페이퍼를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제가 필기하는 노트 맨 앞면에다 붙여서 항상 이것을 보면서 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나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딜리버티브스를 배워서 이것을 전체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배운다라는 생각을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레벨 3 시험은. 그래서 한 과목 한 과목이 정말 살아 숨쉬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에세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기출문제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 기출문제를 공개가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과목 문제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벨 1, 2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에코티면 에코티 시험 문제가 분명했었고 픽스드 인컴은 픽스드 인컴 시험 문제가 분명했는데 하나의 시험 문제에 너무나 많은 과목들이 통합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앞에서 에코티라고 써있지 않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이게 에코티 시험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레벨 1, 2 때 코끼리 좀 다리 만지듯이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훑는 식으로 전략을 접근했던 것을 레벨 3 때도 그대로 가져갔던 것이 실패의 원인의 한 종류가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실패를 또다시 저처럼 겪지 않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모두 다 이제 고생하실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를 처음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논네이티브에다가 영어 자체도 별로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에세이가 막막하더라도 무조건 써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도 무조건 쓰면서 영어로 텍스트를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때 에세이가 결국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것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커리큘럼북을 전부 다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하나 뽑아봤습니다. 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밑줄 치든지 하면서 그 밑줄 친 텍스트를 공책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에 오히려 기출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영어로 한 글자, 한 문장, 센텐스 자체를 제가 써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결과가, 그것도 첫 번째 시험 때는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푸시게 될 텐데, 기출문제는 리딩북에도 있고 맨 마지막에 리뷰북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저는 보통 보면은 공책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2번 기출문제다. 2번 기출문제를 쓰고 제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적고 나서 빈칸을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3번을 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안을 체크할 때 이제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분명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제가 색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덧 쓰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 원어민들은 단 한 문장으로, 그리고 단 한 글자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은 논네이티브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어쩌다 보면 거의 절반씩이나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단 한 글자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 문장은 이제 뇌리에 남고 그것들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적어 놓고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는 그 노트만 훌훌훌훌 넘기면은 조금 더 빠른 복습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에세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적어도. 에세이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템셋은 적어도 우리가 찍어도 평균 점수가 33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지선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풀어도 33점이 나온다는 건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풀면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에세이에서 50점을 받는다는 거는 여기서 80점 이상을 받는다는 것과 거의 동일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략도 저는 이것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세이에서 다만당보다는 절반 정도만 맞고 아이템셋에서 80점 내지 90점 이상을 맞아서 통합점수로 한 70점 내지 그 정도로 넘겨서 합격을 하는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세이에서 100점을 넘는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0% 이상으로 모든 아이템셋을 다 찍으신 분들을 만나뵙지 못했고, 제가 합격한 성적표도 제가 교육센터 후기에다 올려놓았지만 아이템셋은 대부분 가운데 줄, 그러니까 50에서 70% 사이로 맞췄고, 대부분, 그러니까 에세이가 그렇게 맞췄고, 대부분의 아이템셋이 이제 70% 이상으로 쫙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100점을 받기 위해 10줄을 쓰기보다는 6점 내지 7점을 받기 위해 5줄, 4줄, 핵심만 쓴다는 생각으로 분리 포인트로 하고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구구절절히 쓰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템셋보다 에세이가 훨씬 더 시간적 압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올해도 11문제가 나왔는데요.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끝에 한 2개 세트 정도를 100지로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1년 내지 1년 이상을 공부하고 나서 그 시험을 100지로 나온다는 사실이. 오히려 앞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 내가 5점 받겠다는 생각으로 분리 포인트로 딱 3줄만 딱 찍고 넘어가서 뒤에 가서 그 100지로 안 내고 또다시 3줄만 쓰면은 앞에 있는 거 6줄 쓰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웠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첫 시험 실패했던 원인과 그리고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많이 레벨3에 도전하신다고 알게 되는데, 그분들께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이제 거의 대학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 상반기 취업을 겪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CFA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업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취업 시장에서 레벨 2를 지금 레벨 2 합격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면접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저희 면접관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연배에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점점 더 나아가면은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스포트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레벨 2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번에 꼭 레벨 3를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장인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져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학생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고, 학생이랑 적어도 최소한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취직을 하기 전에 레벨 3를 취득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 순간 합격 확률은 학생일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직장인 분들은 그만큼 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안에 있을 때 제 휴가를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주말마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1년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이제 재수를 하셨던 분들은 내가 처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전체를 다 훑지 않아도 내가 약한 부분 몇 가지 과목만 훑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시다가 이제 삼수, 사수, 장수로 이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때문에 재수지만 처음 응시하는 것처럼 모든 사이클을 재반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두 번째 응시 당시에 모든 강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 가는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벨 3는 정말 레벨 1, 2 때 쓰던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레벨 1, 2 때는 저도 잔머리를 굉장히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 생각이라서 텍스트를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벨 1 때는 커리큘럼북을 다 읽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결국 리듬북만 가지고도 제가 전공자였기 때문에 레벨 1은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 레벨 2 같은 경우도 아이템셋 처음에 보면은 문제 보면은 막 A4 용지 한 장 넘어가고 2장 되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난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긴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시험을 보나. 하지만 그것도 꼼수가 있었죠. 문제를 먼저 보고 아이템셋 지문으로 돌아가면은 그에 맞는 한 문장만 읽고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있으니까 결국 레벨 1과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꼼수로서 하나하나 레벨 1, 레벨 2를 거쳐서 레벨 3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온갖 꼼수를 다 생각해 보았는데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전공법으로 무조건 에세이를 많이 써보고 익숙해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떨어졌지만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어떤 특징이 있나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전 작년에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 저처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저랑 레벨 2, 레벨 3를 저와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떤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나한테 레벨 3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나는 왜 두 번째로 다시 이 자리에 있어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난 분명히 저 사람과 레벨 2, 레벨 3를 같이 공부했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사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는 곰같이 무직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셨고, 저는 장꾀를 부리면서 여우처럼 약삭빠르게 생각하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적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그럴수록 더 합격의 길과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마음으로 느꼈고, 레벨 3는 항상 곰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아마 앞으로의 1년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2차로 공부할 때도 이제 군대 안에 있었는데 장교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제 텐트 안에서 랜턴을 켜놓고 이제 리딩북을 봤던 기억에 참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둘씩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만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네트워킹 데이 때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현호 군이 군대에 있으면서 그 랜턴을 켜가면서 공부를 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CFA가 무슨 고시도 아니고 학생 시절에 또 직장에 있을 때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기자분은 레벨 2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외로 그 연평도가 인터넷이 잘 되더래요. 다행히 고참 기자였기 때문에 신입 기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방공호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CFA 공부를 하고 2차를 합격했다. 그게 자랑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제 성실한 노력이 훈장처럼 합격을 갖다 주는 건데 아까 연호 군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얘기하라 그런다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두 번째 도전인 분이 와 계시다면 그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CFA 시험은 이제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런데 이제 어느 해에 출제했던 것이 그 다음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 이렇게 제시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 삼수, 사수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의 최종 합격생들, 레벨 3 합격생들의 많은 분들이 5수, 6수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처럼 레벨 3에 도전하고 그래서 합격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다 뭐냐면 1차, 2차를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포지션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3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자기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핑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그때 이랬으니까 이랬지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4-5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 CFA 커리큘럼이 레벨 3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보면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CFA 레벨 3 시험을 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누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은 빨리 끝내고 또 새롭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죠?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생생한 경험 앞에 특징들을 종합해서 한번 몇 가지 포인트만 다시 이렇게 열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에세이 타입이냐 RM 셋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다 구분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률 높게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있어요. 전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세이 타입은 결국 IPS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언제나 늘 사실은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최근에는 경향이 달라졌습니다만 뭐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이든 모니터링 리밸런싱이든 이렇게 비중은 작지만 이것이 모여 있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똑같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에세이 타입으로 요구하는 그런 특징의 것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시켜 놓고 보면 아이템 셋의 특징에서 이 굵직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픽스드 인컴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물론 이것이 이쪽에 SI 타입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정현호 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합격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면 합격의 모양은 이쪽 아이템 셋이 비유하자면 이게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 셋은 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쪽 아이템 셋으로 나오는 부분 쪽이 70% 이상을 받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레벨 1에서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를 70% 이상 받지 못하고 레벨 1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거와 똑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과목이 50%, 70% 지킬 수는 있지만 거의 상당 부분 70%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합격할 거냐? 아닙니다. 충분 조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비유는 만약에 여의도에서 A라는 사람은 합격했어요. 레벨 3에. B는 이제 불합격했어요. 아까 왜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 붙었지? 성적표 내놔봐. 그 성적표를 이렇게 내놔보면 이 CFA 성적표가 세부적으로 몇 점 이렇게 제시하지 않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레인지를 주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어떻습니까? 0, 50, 100, 75. 왜 여기는 이렇게 50%고 요 사이에 하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형식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찍히든 여기 찍히든 여기 찍히든 70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성적표를 A, B 거를 딱 보여주고 가리고 합격 불합격을 가리고 누가 합격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 틀립니다. 도대체 구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이 이쪽에서도 아이템 셋에도 70% 이상 많잖아. 근데 이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상당 부분 50%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듬성듬성 50%, 70% 있고 이쪽이죠. 물론 거기 또 이제 뭐 36분 해가지고 이 웨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죠. 야,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똑같은데 왜 너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냐? 자, 그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0에서 50점, 아까 여러 군데 얘기했지만 이건 어떻게 됩니까? 0점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채점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48점, 49점을 받았고 떨어진 사람은 0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핀트가 어긋나서.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합격생들의 성적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죠? 이 충분 조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점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충분 조건에서 에세이 타입과 관련된 부분을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PS라고 하는 것이 제가 10년 이상씩 강의를 하면서도 보면 지나간 기출문제가 항상 새로운 연도의 IPS를 형식에 있어서 제시하지 못합니다. 큰 틀은 같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시간에 쫓겨서 잘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응시생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끔 항상 구성이 돼 있어요. 기출문제를 10번 풀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들의 팔로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인 성적표로 대응이 똑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은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것인데 쓰는 것에서 사실 우리가 1차, 2차를 합격하고 3차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영어를 안 써본 것에 대한 부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이 있는데 뭘 믿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거치고 3차 시험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당장 눈앞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영어를 쓰는 것이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다만 그것을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레이딩은 에세이 타입의 그레이딩은 문장에서 뭔가 단어의 오류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채점관들이 이건 이렇게 쓰는 것으로 했을 거야 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인트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0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버리고 내가 포인트를 잘 찍어서 시간 전략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넘지 못할 사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커리큘럼북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특징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게 계량적인 거잖아요. 계량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어떻습니까? 오류가 적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레벨 2에서 이런 픽스드 인컴이나 디리버티브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코노믹스에서 환율이나 퀀티티브 메소드 같은 것들을 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확 어떻게 돼요? 베이스가 딱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쉽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약간 뭐 추세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공계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레벨 3 시험의 합격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1차, 2차 때 이제 그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Equity Valuation의 그 틀 속에서 이제 부담이 딱 벗어나게 되면 남는 부분이 이제 그 계량적인 부분 쪽으로 하고 자산운용 프로세스는 입장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숙달되고 하는 분들은 벌써 Derivatives Valuation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딱 주면 딱딱 나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레벨 2 할 때 이런 파생상품이나 계량적인 부분 쪽에서 소홀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회계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쪽에 기반이 있고 그래서 1, 2차를 쉽게 합격했던 분들 중에서 많기 때문에 이제 장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 커리큘럼북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차 때는 슈에즈 노트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서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 편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레벨 3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죠? 커리큘럼북을 내가 딱 마스터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교육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커리큘럼북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커리큘럼북의 리딩이 최근 2년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열 몇 개 확 없어졌어요. 아주 단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꼼꼼하게 다 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스터해야 되는 건데 여기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결국 이해를 해야 커리큘럼북에 있는 영어 문장과 좋은 문장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핵심적인 개념들이 딱 이해가 되고 그 구조 연결고리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어 문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각 리딩 바이 리딩에 적어도 엔드 오브 챕터에 있는 모든 리딩의 마지막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로 에세이잖아요. 그죠? 에세이 타입. 또 IRMS에서는 또 에세이 타입과 함께 IRMS에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보고 영어로 답을 쓰는 훈련들을 최소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걸 하는 부분 쪽에서 이제 맞춰보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이해. 그래서 이제 교육센터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해를 이제 돕는 부분 쪽에서 저희가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정규 과정에서 리딩북이고요. 레벨 2 이제 교육센터 들으셨던 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이제 리뷰북, 마지막 정리도 마찬가지로 이해. 그리고 이제 완성은 커리큘럼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과목별 특징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걸 이제 이해하고 커리큘럼북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과목에 따라서 약간 접근 방법들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IP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커리큘럼북의 뒤에 있는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굉장히 지나간 문제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오히려 과거 기출문제들이 에세이 타입으로 있는 것은 쭉 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뭐 최근 3년, 5년치를 가지고 그건 이제 리딩북이나 리뷰북에 다 있고 짜임새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어떤 과목별로 어떤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쭉 가이드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록 몇 가지 가지치기는 있을지언정 커리큘럼북하고 많이 친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커리큘럼북의 리딩의 뒤에 있는 연습 문제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쫙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정말 엉뚱하게.
별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은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내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커리큘럼북 교과서잖아요. 이거를 집중하고 거의 그 외울 정도로 하는 것이냐. 그 쓸데없는 다른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레벨 2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들 그 이 CFA 커리큘럼 외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레벨 3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외울 정도로 이 커리큘럼북과 마크 이그잼과 샘플 문제와 거기에 모든 노력을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로 만들어 놓고 짧은 기간 동안에 쭉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친해져라. 그렇죠? 영어 쓰는데 그렇게 그런 연습만 좀 한번 해보면 부담 느끼지 않고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도 좀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들이 하고 자기가 써놓은 것을 다시 보고 이 정도가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고 하는 식의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겁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그룹 스터디. 레벨 3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2014년 시험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른 패턴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교육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실은 아까 정현호 군도 얘기했지만 이제 학생 지금 군대 갔다 온 남학생 그룹에서 2차 시험들을 많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3차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스마트하고 열심히 하고 그죠? 취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직장 선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황금의 콤비예요. 내가 볼 때는 합격률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멘토링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숙제하고 리드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그룹 스터디예요. 이 바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토요일 날 요 B 강의장에서 스터디하자 해놓고 어떻게 돼요? 커피 가지고 얘기하다가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모이는 척 하다가 못 모이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레벨 3 강의를 하면서 이제 레벨 3 강의장에 딱 모이신 분들은 정말 1차, 2차 때 봤던 모습하고 다르죠. 저렇게 잘생겼었나? 그렇죠. 저렇게 뭔가 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1, 2차를 통과하고 3차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그 느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약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게 있어요. 이 강의장에서 항상 웃는 얼굴을 만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그 형편상 내가 오프라인 강의는 나가야지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에 할당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인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에 이 그룹 스터디는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룹 스터디의 내용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점검을 할 생각이에요. 잊지 못하겠다. 모여서 하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딴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룹 스터디에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70% 이상 받아야 될 과목들 있잖아요. 필요 과목들. 그거 숙지하면 돼요. 뒤에 연습 문제 풀고 서로 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거는 같이 스터디에서 모여본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IPS 작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막 논의하고 해봐야 별 도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 엑스큐션이니 무슨 뭐 리밸런싱, 모니터링,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같은 것도 제가 강의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딱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쫙 정해져 있고 그림이 그려서 딱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70%를 받아야 될 개량적인 과목들 해서 완전하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스터디 짜고 진행하고 하면은 이게 황금의 콤비가 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우시면 또 의외로 사실 CFA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레벨 3는 정말 어떠한 교육과정, 대학의 MBA 코스에 못지않은 그런 식의 퀄리피케이션과 이런 분들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서 그죠? 정말 이 똑똑한 후배들, 그 다음에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들 같이 하면서 멘토링 해주시고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보람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현이 되면 서로가 윈윈하면서 합격률도 높아지고
그 뒤에 구성하는 그 네트워킹이 정말 살아있는 네트워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건이 허락하면은 레벨 3만큼은 오프라인에서 등록하는 부분이 좋겠다. 물론 이제 온라인하고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스타디 그룹이나 그런 부분들, 또 마지막에 자기를 바인딩하는 계획 설계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루지 않고 하는 부분 쪽에서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가까워지니까 그 정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저희 교육센터의 CFA 한국어 교육센터 교육과정은 잠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브로셔를 참고를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이 됐고, 오늘, 여기 핸드아웃이 있네, 그죠? 핸드아웃을 보고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레벨 3는 화요일, 토요일 반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간표가 이제 화요일은 7시 20분부터 10시 20분이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규 과정의 틀은 이런데, 레벨 3는 중간에 그 11월 19일 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합격했을 때 네트워킹 내일 있지만, 또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워밍업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인사하고 또 친해지고 본격적인 스타디 구성하고 하는 시점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4월 22일 정도인데요. 예정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정규 과정이 진행이 되면 정규 과정은 리딩북으로 이루어지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리뷰가 있게 되는데 파이널 리뷰의 목표는 리뷰북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모든 교과 과정은 끝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2주간의 자기 공부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자기 공부 시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벨 2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레벨 3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2주간은 어찌됐건 자기가 정리하고 스스로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 리뷰 과정, 파이널 리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과목별 모의고사가 중간중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과목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특히 레벨 3 같은 경우에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육센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풀어보고 파악해야 될, 접촉해야 될 문제들은 다 커리큘럼 안에 있는 부분 쪽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문제는 봤기 때문에 내가 거의 뭐 외워서 쓸 것 같아. 과거의 기출 문제들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그러면 어떤가요? 공부 열심히 한 거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봤던 문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응용력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제 또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새로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건가? 그래서 CFA 한국대 교육센터는 다행히 이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 소사이어티에서 거기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MIT 이제 교수들하고 그 소사이어티가 같이 협약을 맺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 로컬 소사이어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저희와 함께 제공하는 보스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에서 뭐 쪽집게식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 경향에 뭐 적중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받지 않았던, 그렇죠? 스타일은 비슷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시간 계산해가지고 정말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귀중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억이 오래 남고 하기 때문에 뭐 보스턴 모의고사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라든지 이런 식의 합격 후기를 읽어보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옵셔널리 있고, 그러면 이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정리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저희 교육센터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이 시험 일주일 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2014년 교육과정을 스타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시작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리딩북을 만들고 새롭게 리뷰북을 순차적으로 만들지만 또 강의를 하면서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부분 쪽에서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쭉 하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넓은 교과목에서 어느 해에 나왔던 것이 몇 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서 새로운 리딩이 있거나 그러면 이쪽에서의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지막에 레벨 3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전 과목은 아니지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나 그렇긴 하겠는데 정말 할 수 있다면 뭘 해야 돼요? 레벨 3는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잘해야죠. 야, 저 친구만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휴가 내는 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상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쟤는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한다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그게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잘 따라와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정말 정리를만 남았어 일 때 정말 이것은 뭐 200%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평소에 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에 쭉 유지하다가 일주일 휴가를 낸다면 좋은 결과가 더 확률 높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진정한 어떤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CFA 시험을 준비할 수 있으나 또 1, 2차를 또 여러분들 다르게 공부할 수도 있고 3차의 과정에서 만나게 된다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CFA 공부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CFA 공부를 했고 짧게는 뭐 2년 반 3년, 길게는 뭐 4, 5년 또 6년 이렇게 공부한 CFA 공부가 그래서 자격을 얻고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뭔가 이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내가 혜택을 받고 자격을 하고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어쨌든 마음의 고향처럼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CFA 정신 또 우리가 전문성으로 커나갈 때 이게 전문가 집단인데 전문가 집단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 쪽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교육센터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한다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열심히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왔는데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커트라인이 있는데 딱 커트라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누구라 등이라도 좀 딱 떠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손을 쭉 뻗었을 때 커트라인을 딱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면 그 정도.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커트라인이 저쪽인데 거기서 등을 떠밀면 아무리 손을 뻗어도 어떻게 돼요? 합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커리큘럼 또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충실하게 했을 때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불확실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저희도 공부하는 여러분만큼 열심히 해서 등 떠밀어서 그쵸? 이 커트라인에 몰려있을 때 다 밴드 1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FA 왜 할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면 한국 금융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꼴등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금융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 또래의 뭐 동료 지금 이제 일찍 성공해서 옷을 벗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만들었을 때 미국 시장의 10% 이상 점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삼성전자가 이 3위권에서 TV 냉장고를 만들었을 때 오늘날과 같은 세계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배를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감히 금융을 수출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수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CFA 프로그램이 힘을 실어줄 거예요. 우리가 이 플레이하는 그라운드가 100% 순도 내수에 금융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100% 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도 100%의 내수 시장이 금융이거든요. 해외에서 얻는 레버뉴가 5%도 채 안 되는.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변화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CFA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딱 남게 되는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인테그리티. 이 자본시장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CFA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직업을 얻고 여러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한국의 금융이, 그 시장이, 애초에 만든 뜻대로 온전하게 뭔가 기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내가 거기 기여하는 거죠. 제대로 기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CFA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greater good, 보다 나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왜 CFA가 있는가? 그쵸? 보다 더 유익한 사회를 만들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본시장의 인테그리티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뭘까 생각해보면 이 안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전념하는 거죠. 인테그리티.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CFA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통해서, 실무를 통해서 그렇게 녹아 들어갈 것이고요. 굵직하게 남는 것은 아마도 그 인테그리티가 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적인 전문가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가게 됐을 때 항상 남는 것은 윤리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수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한국 금융이 지금 우리 실물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문화적인 것을 수출해서 정말 한국 금융, 강국 코리아를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관문 잘 넘으시고요. 3, 4년 단위로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 CFA 프로그램이 다 디메리트 없애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진행하고 있는 행로에서 든든하게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하고 혹시나 이 합격 축하 모임에 또 참석할 수 없으실 분들은 또 간단하게 질문 대답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레벨 3 2014년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